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문명의 흐름을 증명해왔던 우리들에게 재래 형식의 흐름을 통해 문명의 전파를 연구한 외국학자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에 많은 관계자들은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더구나 유교 재래 사상이 고대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문명의 흐름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세러 앨런은 어릴 적부터 고대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빠져든 건 로마도 이집트도 아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고대 중국 문명이었습니다. 그녀가 UCLA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던 시절 동양 고고학 수업 시간에 처음 들었던 그 질문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그녀는 중국의 청동기 시대, 갑골 문자, 제사 문화 등에 점점 빠져들었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위해 UC 버클리에 진학한 세러는 본격적으로 상나라의 신화 체계와 제사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고대 중국사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비주류 분야였고 관련 연구 자료는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러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사전을 뒤적이며 고대 문헌을 해석하고 중국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손수 모으기 시작했죠. 당시 그녀의 지도교수였던 부두버그 교수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세러는 놀라울 정도로 집요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1차 자료 해석을 피할 때 그녀는 오히려 갑골문을 손으로 베껴 쓰고 있었죠. 그녀가 박사 논문으로 택한 주제는 상나라 신화와 제사 구조의 기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고대 유적을 발굴하거나 유물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제사를 지냈으며 그것이 문명의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였지요. 세러의 연구는 단순한 역사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화를 단순한 허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대인의 집단 기억,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한 상징 체계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후에 홍산 문화와 양사오 문화 비교에도 시사점을 주는 통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선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학자들이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 그녀는 신화와 제사의 구조를 통해 보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문명 기원을 제시하며 홍산 문화에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다른 시선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산 문화의 신화적 제사 형식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통해 요하 지역에서 황하 상류로 전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러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의 풍경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이었어요. 건물도 옷도 사람들의 표정도. 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뭔가가 느껴졌어요. 이 땅은 오랜 시간 침묵했지만 아직 말을 걸 준비가 된 문명 같았어요. 그녀는 허난성과 랴오닝성, 산시성 등 고대 유적지를 다니며 현지 고고학자들과 교류하고 갑골문이 새겨진 뼈 조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세러 앨런 박사는 점차 학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런던 대학교 SOAS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얼리 차이너라는 학술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고대 중국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제사 구조의 의미, 그 신화 속에 감춰진 문명의 흔적, 그리고 중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러 앨런 박사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제학계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중국 내 고대 유적지와 신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석들을 학회와 세미나에서 발표하면서 점차 동아시아 문명 기원 논의의 중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고고학적 사실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신화는 어떻게 정치적 권위와 연결되었는가? 제사는 단순한 의식인가? 아니면 국가의 구조를 반영한 제도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세러는 문명의 기원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5천년 전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과 내몽골 동남부 지역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참 신기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정교하게 깎은 옥, 신비로운 여신 조각상, 그리고 제사를 지낸 흔적까지요. 이 문화를 사람들은 홍산문화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하 문명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의 문명이라는 점이에요. 홍산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째, 옥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다는 점. 둘째, 여신을 중심으로 문화를 이끌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생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같은 신념으로 결속되어 있었던 사회. 말하자면 신정일치, 신과 정치가 하나였던 문명이었던 거죠. 문명은 황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북쪽의 요하에서 타오른 불꽃이었죠.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이 북방 문명의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기후가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권력이 나뉘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의 정신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훨씬 더 정교한 토기와 옥기, 제사 유적들을 남겼어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홍산식 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이나 신전 같은 유적도 계속 등장하죠. 즉, 홍산의 정신은 사라진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900년쯤 이제는 중원 허난성 지역에서 얼리터우 문화라는 문명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궁전처럼 보이는 건물터, 계획된 도시 구조, 조상을 숭배하던 흔적들, 청동기 문화, 그리고 무덤의 계층화까지 발견돼요. 많은 중국 학자들은 이 문화를 사기, 서경 같은 후대에 쓰인 문헌을 바탕으로 상나라 이전 중국 최초의 왕조 하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이 얼리터우에서도 여전히 옥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여성적인 상징과 제단 유적이 남아있을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홍산 하가점 얼리터우. 이렇게 북방에서 시작된 문화가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국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뿌리에는 북방에서 내려온 홍산의 불꽃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국제학술회의에서 그녀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중국 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홍산 문화가 국가 단계였다고 생각합니까? 세러는 한참을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였는지 아닌지를 단정하는 것보다 왜 그 문명이 사라졌고 그 기억이 신화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문명을 계보처럼 보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기억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발언은 이후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며 세러 앨런의 연구 방향성을 상징하는 인용문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그녀는 홍산 문화, 양사오 문화, 룽산 문화 등의 비교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고 특히 중국 중심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한 사회가 어떻게 신화를 만들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신화들이 특정한 기억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어떤 여신은 잊히고 어떤 제사는 강조되는가?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허난성의 얼리터우 유적과 요령성의 홍산문화 유적지를 비교 분석하며 그 차이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얼리터우에서는 강력한 중심 권력의 흔적이, 홍산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원형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황하 중심설은 마치 시나리오 같았어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 정해놓고 있는. 하지만 역사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무렵 세러는 유네스코가 황하 문명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지켜보며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공개 서한을 유네스코에 보내고 문명의 다원적 기원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영어로 적극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러 앨런은 단순한 학자가 아닌 문명의 기억을 지키는 기록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미국 내 동아시아 연구학회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계 미국인 교수는 세러의 연구가 중국 문명을 분열적으로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일부 보수적 학자는 그녀의 접근을 신화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 창가에 앉아 세러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결코 중국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풍부하게 보기 위한 시도였죠. 하지만 학문도 권력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몇 주 뒤 한 통의 이메일이 그녀의 책상에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UC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의 원장이었고 세러에게 연구비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다 협조적인 방향의 연구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협조적인 방향이란 대체 무엇일까? 진실이 아니라 타협이라면 그건 연구가 아니잖아.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기존 논문을 보완하여 더 정제된 논문으로 재출간합니다. 그 글은 곧 학계 내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왔습니다. 세러는 야오닝성 유적 답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불어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유네스코 공개 서한에 참여한 것이 원인이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녀는 중국 본토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대만과 한국, 일본을 오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고고학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기억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잊게 하느냐가 문명의 윤곽을 결정합니다. 그 말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세러 앨런은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러 앨런 박사는 기억의 문명사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유물 분석이 아닌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승된 신화, 구전 제례 문서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기억 지도를 그려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세러 앨런 박사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홍산 문화가 중국 철학의 기원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는 홍산 문화와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상나라의 제사 구조와 신화에서 나타나는 여신, 하늘의 권위, 옥제기 등은 홍산 문화의 유물 및 신앙 체계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여기서 홍산 문화는 세러 앨런이 주장하는 중국 철학의 제사 의례적 기원과 상징 구조에 있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유교 재래의 전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 재래의 뿌리는 홍산 문화를 포함한 요하 문명이고 유교 사상은 공자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 안 하면 그 누구도 기억 안 합니다. 그 말은 세러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런던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조 강연의 서두에 인용합니다. 그 강연에서 그녀는 문명은 망각과의 싸움이라는 주장을 전하며 고대 문명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곧 현재를 지키는 일이라 역설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 이후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옵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녀의 강연을 반중적 시도로 간주하며 일부 관영 언론에서 그녀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연구 활동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단지 문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 기억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음을 나는 잊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동료 학자들과의 국제 협업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아카이브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열린 기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플랫폼은 학자들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세계 각지에서 접속자가 몰립니다. 세러는 다시금 학문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정부는 세러 앨런 박사의 입국을 다시 허용합니다. 다시 찾은 허난성의 들판 위에서 그녀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듯한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도 이 땅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그녀가 훗날 발표한 회고록 묻혀진 기억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문명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세러 앨런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에서는 세러 앨런 박사의 은퇴를 기념하는 특별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엔 그녀의 제자들, 동료 학자들, 그리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그녀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 제자는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러 교수님은 단지 문헌을 해석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문명과 인간, 신화와 기억 사이에 숨겨진 시를 끌어내 세상과 연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을 통해 과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세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의 강연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억할까요? 역사는 누군가에겐 책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녀는 이후 공식 강단에서 물러났지만 연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명예 연구원으로서 후학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억의 학교라는 비영리 연구 네트워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각지의 젊은 연구자들이 고대 문명을 자신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세러 앨런은 자신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억은 끝이 없습니다.
기억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흐릅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작은 배 하나씩을 띄우는 것뿐이지요. 그녀는 기억의 지도에 이어 거북이의 형상이라는 책에서 사라 앨런 박사는 옛날 중국의 신화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화 속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나라의 권위와 정당성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홍산 문화를 직접 말하진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녀가 강조한 개념들, 오래 이어지는 상징, 제사로 이어지는 정당성, 그리고 여신과 하늘이라는 이중적인 권위. 이것들 모두 홍산 문화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옥으로 만든 거북이와 용, 하늘을 닮은 새, 여신상이 있는 제단, 그리고 제사와 다스림이 하나로 엮여 있는 모습까지요. 사라 앨런 박사는 상나라의 신화는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신성한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의 시작은 어쩌면 훨씬 오래전 홍산의 하늘 아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러 앨런 박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명이란 결국 인간이 기억을 지키려는 방식의 총체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사원에서, 누군가는 구전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 문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순간 또 하나의 문명이 살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문명을 증명하려 했던 우리들에게 그와 다른 문화의 전달이라는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를 통해 고조선과 상나라까지, 그리고 공자의 유교 제례 사상까지 이어지는 고대 사상의 흐름은 과거를 잊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던져주었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